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사에도 공부했었고 산업대학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위 AMC라고 그러죠. 유동화 회사에서 금융기관의 그 NPL 풀을 비딩 해오는 절차,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NPL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전 시간에 설주상 교수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전문가가 되신 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가지 왔을 때 실제 투자 사례라든지 이런 거 하고 또 관리 방법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NPL 론세일로 사가지 왔는데 이자를 더 채울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더 채워야 득이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면은 변경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관리 방법 중 하나는 소액 임차인 배제시키는 거. 무작정 그 경매 진행 중에 내가 채권자라고 해서 배당 배제한다고 해서 해주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직접 뭐 봤다든지 제가 직접 손댔다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NPL 이 풀을 그 유동화 회사 AMC에서 사올 때 보면은 보통 회계법인에서 정보를 미리 줍니다. 뭐 입찰 참가 제안서라고 이거를. 네. 이걸 주면은 이거는 작년에 현대저축은행에서 한 OPB 기준이라고 그러죠. 111억 원 정도 미상환 원금 잔액. 네. 이거를 실제 물론 제가 뭐 이것만 한 건 아니고 풀을 한 10개 이상 했습니다만은 적은 건 50억에서부터 OPB 기준으로 큰 거는 뭐 1200억까지. 이건 지금 111억짜리예요. 이걸 해왔을 때 보면은 사전에 이런 안내가 회계법인, 매각을 주관하는 회계법인에서 이런 자료를 보내옵니다. 이걸 미리 보시면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먼저 보게 되겠죠. 예, 저축은행 거는 선순위하고 후순위도 많이 있는데 이 물건 이거는 주로 거의 아파트에 썼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3억 미만짜리가 10개, 3억에서 5억짜리가 9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된 거를 미리 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보면은 경기 지역에 물건 몇 개, 뭐 어디에 몇 개 이런 것도 뭐 사전에 알 수가 있죠. 또 좀 더 이건 아파트에서 그런데 뭐 공장이라든지 다른 게 섞여 있으면은 그 섞인 내용까지도 이렇게 분류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스케줄에 의해서 마지막에 크로징까지 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정보료를 내야 됩니다. 여기 있죠. 이 111억짜리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정도 뒤에 자료가 나올 겁니다. 매각 정보 수수료를 준 풀인데 350만 원을 주고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1등을 못하면 350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냥. 예. 1등을 하면은 뭐 350만 원을 날리는 건 아니겠죠. 물건 갖고 와서 관리 잘 해가지고 돈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월 26일 자산 확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금융기관에는 이자가 매일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 어떤 기준 날짜를 잡아야 돼요. 그 기준으로 지금 현재 채권액이 얼마이다. 이런 걸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8월 26일이 여기 보면은 작년이죠. 자산 확정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입찰 참가 제안서 보내고 입찰 등록 이때 350만 원 돈을 미리 내야 되죠. 그래서 정보를 내고 나면은 여기에 따르는 이제 자료가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엑셀 자료도 있고 또 이렇게 책처럼 해가지고 은행에 갖고 있는 자료를 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각 담당자한테 많게는 한 60개, 물건이 많을 때는 60개 내지 70개를 조사를 시켜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자료가 이제 저한테 오면은 저는 그 전체 물건을 제가 다시 다 앉아서 조사를 합니다. 이 금액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저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이제 입찰이 내일이라면은 오늘 저녁에 임원들 한 3명 정도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때도 내일 금액 쓸 거를 딱 정해놓진 않아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해놓습니다. 3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으면 제가 오래돼서 머릿속에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95억에 쓸까?
111억짜리니까 뭐 100억 했을까? 103억 했을까? 이걸 준비를 딱 해놔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입찰을 하러 가는 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우리 직원들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핵심 멤버만 얼마 쓸 것이다 이걸 딱 하고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까지는 다 모르셔도 되겠지만 각 개별 물건도 그 금액이 얼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산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95억 또는 98억, 102억 뭐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9월 29일 날 크로징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우리도 이게 질권 대출이나 뭐 이런 거 활용하거든요. 유동화하면 또 유동화에 따른 대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회계법인 예교에서 했는데 이거 주로 하는 데가 회계법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곳 아마 다섯 개 아니면 6개 거기서 주로 할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정보를 미리 잘 받으셔야 돼. 이 정보를 못 받으면은 이 참여할 기회가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제가 그 비밀 유지 서약서라는 게 여기 있는데 아마 글씨를 좀 크게 해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이 정보는 개인 정보도 막 들어있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는다. 이 물건을 비딩하기 위해서 물건 조사 용도로만 쓰겠다. 뭐 이런 거예요. 비밀 유지 서약서라는 게. 그리고 또 개인정보, 요새 개인정보 중요하니까 막 아무데나 보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뭐 그 두 가지만 여기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50만 원 돼 있죠. 그죠? 네. 이 풀 같은 경우는 정보 이용료를 350만 원. 만약에 뭐 한 1000억짜리 이렇게 되면은 7, 800만 원 될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어떤 기준이 없고, 아마, 자기네들이 매각 주관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는 이제 부속 서류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비밀 유지 서약서 있죠. 그죠? 예. 그러고 나면은 제가 이제 이것도 HD 거니까 여기 물론 제가 일부는 삭제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주민등록 번호도 앞에 게 나와 있고 개인 그 계좌 번호 이런 것도 있기 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를 주고 나면 준다는 게 이거 하고 책자로 된 거 하고, 예, 그런 걸 줍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저 강의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건 맞는데 100%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는 이 자료에 그게 들어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 전이더라도 여기에 뭐 선순위로 배당해 줘야 되는 거, 소액 임차인 또는 또 뭡니까 그 임금 채권이라든지 먼저 줘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당해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서 보면 거의 99%는 맞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법원 가서 열람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 갖고 온다는 게 그 열람 내역 그것도 말하자면 채국자로 해서 갖고 오는데 거기도 100% 다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 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뭐 관리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하기도 하고, 관리 그러면 아까 왜 채권액이 부족한 건 좀 더 늘어나게 하고, 뭐 많아진 거는 속행하는 게 유리하겠죠. 잘못하면 질권 이자만 나가니까. 근데 이제 가장 기본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그죠? 1억짜리 뭐 6천만 원밖에 안 해주고, 채권 최고액은 7,200이고 뭐 이렇고, 연체이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희가 한번 한 걸 보면 21%도 있긴 있는데 보통 12, 3%, 높아야 17% 이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많이 하면은 그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금융권의 거는 저 연체이자가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 24%, 5% 이렇게 되거든요.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채권액이 많아요. 그런 거는 배당받기 위해서는 속행하는 게 유리한 거죠. 어차피 이거 전체 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에 따왔다 그러면은 뭐 한 80억 전후는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질권 대출 이자만 많이 나가니까 속행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여기 투자 사례 해가지고 해놓은 거는 2014년에 솔직히 요즘에는 아파트 사기가 힘듭니다. 아파트 연필 사기가. 그런데 2014년에 실제로 이걸 했던 그 사례인데 이 사건 번호 보면 용인 죽전 동부센터를 빌리고 2013년 12월 23일 날 계약했고 1월 27일 날 낙찰, 그 다음에 뭐 허가, 대금 지급 기한도 또 빨라졌어요. 그 바람에 아파트 가지고 이거는 뭐 배당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본 그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분이 한 3개월밖에 투자를 안 했었어요. 참 운이 좋았던 건데, 여기 숫자대로 이만큼의 수익이 나온 겁니다. 연수익률이 194%가 엄청난 거죠. 그 기간 수익률만 해도 48%. 제가 이거는 직접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분이 투자한 거는 뭐 투자한 것만 6,400인가 투자하고서 3,111만 원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2013년이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가능하고 현재는 거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다음 사례를 보시면은 아파트도 사기 힘든 건데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이거는 뭐 투자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연으로 치면 15%인데 기간 투자는 106일을 했는데 9,400 정도 해가지고 432만 원 남은 사례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혹시 어쩌다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면은 유입해서 팔아서 단기 매도했을 때 양도세 안 내도록 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채무 인수 계약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다음 안산에 해가든 더 크래식인데 론세일 계약을 했었는데 이걸 사온 AMC가 그 무슨 원인 서류가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냥 가면은 이 채권 사가지고 간 분이 배당을 못 받게 돼 있어가지고 채무 인수로 바꿔준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채무 인수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채무 인수라든지 아까 뭐 우리 교수님 그 강의하실 때 보면은 입찰 이행이라든지 뭐 사후 정산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채무 인수라든지 이런 건 솔직히 공장 같은 거 잘 안 팔리는 거 이런 거 잘해요. 네. 입찰 이행 그것도 개인들이 하긴 힘들고, 입찰 이행이 뭐냐면 계약해 놓고서 얼마 이상 계약서기 이거밖에 없어요. 내 돈 그 회사에 줘놓고 그 사람들이 입찰하는 날 나가가지고 그 금액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수익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어찌 보면은 개인이 투자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 사례도 가만히 보면은 요걸 한번 사례를 한번 보죠. 뭐 15056 여기 보시면은 2013년 6월 13일 날 안산법원에서 한 사건인데 이 대구 분이 와서 4억을 썼거든요. 결국은 이게 채무 인수라든지 뭐 론세일이든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2등은 보면은 3억 천이거든요. 3억 천. 그러니까 저도 뭐 이분이 잘 몰라서 제가 잘 나가진 않는데 이날 따라서는 대구에서 오신 분이어서 제가 쫓아갔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이 뭐 술렁이죠. 뭐 좀 미쳤어 이러면서 저걸 왜 4억 주고 사? 지금 뭐 시세 와야 3억 3, 4천, 4, 5천밖에 안 가는데 이러면서 했는데 이분이 지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가 장기적으로 쓰면 거의 의미는 없는데 높게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양도세 안 내고. 그걸 아주 철저하게 활용을 한 그 사례입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지금 저 문건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채무인수신고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이거 입찰하기 전에는 이걸 몰라요. 입찰하고 나서 통상 뭐 배당기일 잡히기 전까지 채무인수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일주일 이내에 이건 한 사례였었는데 최고가 매수인이 채무인수신고를 해가지고 채권을 활용해서 입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네. 이분은 진짜 이걸 채무를 끝까지 활용했는데 보통 채무인수나 상계처리 신청하면은 약 2달 뒤에 잔금하고 배당기일이 동시에 잡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때 입찰 보증금 낸 거 말고는 돈을 안 냈어요. 그냥 등기해버려서 채무인수했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어디 새마을 공고 가가지고 나중에 제가 등기 등본을 한번 떼봤더니 3억 5천인가 설정해놨더라고요. 3억 5천. 그러면은 뭐 2억 한 7, 8천 정도 대출 받지 않았겠나 싶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원래 사가지고 간 금액이 2억
8,500인가 9,000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다 그 돈을 메꾼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등과 격차가 많이 생기는 거는 입찰 결과가 채무 인수나 뭐 론세일이나 이런 걸 활용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못 써가지고 멍뚱하게 쓰고 들어오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이 다음 이 부산 공장인데 이것도 뭐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이거는 공장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에요. 예, 이거는 아까 저기 한 대로 사후정산 조건부로 잔금 내고 나서 이거 사가지고 간 분이 차액 돌려받는 그런 계약이었었는데 이 사건은 16억 5천에 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례를 보시면은 혼자 들어가서 가져갔거든요. 혼자. 제가 쓰던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능숙하게 못합니다. 이거 저기 없어져 버렸네. 근데 이분은 이 공장을 한 이유는 이분이 직접 공장을 운영할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공장 구조를 가보면은 두 동인가 되어 있는데 한 동만 쓰고 한 동은 자기는 월세를 넣는다 그래요. 월세 넣으면은 대출 받는 이자는 거의 다 나오니까 자기는 공장 하나 공짜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기 낙찰하는 날 제가 또 부산 분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을 직접 가서 여기 저 법정에 갔었는데 이분 혼자만 들어가서 받아갔어요. 그리고 19억인가 낙찰됐거든요. 19억 기준으로 90%인가를 대출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7억 한 2천인가를 대출받았거든. 16억 5천에 사가지고. 시세를 물어보니까 18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그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도 뭐 아주 흡족해 하더라고요. 예. 자기 공장 용도로도 잘 맞고 또 하나 세놓으면은 자기가 90% 대출받았더라도 이자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이러니까. 예. 또 팔아도 수익이 생기는 거고. 이게 뭐 채무 인수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사후정산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아, 예. 공장, 아까 공장. 예, 예. 사후정산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대략 써놨습니다만은 보증금 내고 뭐 했지 여기 채무 인수 신고서라든지 이런 게 하질 않았습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그게 그때 7일인가 5일 이내에 차액 도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뭐 19억까지는 팔아도 세금 한 푼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법원 문건 자료에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가 보면.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은 이제 후순위 투자하는 거를 론세일 사가지고 할 때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분 직접 저기 해준 건데 이 사건을 등기부등본 내역을 여기 요약한 거 보면은 시티은행이 2억 2,320,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파트가 이게 2월 달에 요 후순위 이걸 산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는 여기 원 소유자 최 씨한테 하고 잘하는 건지 돈을 상당히 실제로 빌려줬더라고요. 아파트 값은 뭐 2억 4천, 2014년 12월 그 실거래가 보면 2억 4천 전후예요. 네. 제가 이거는 뭐 2억 4천이면 낙찰이 뭐 2억 2, 3천에 될까 말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그때 돈 준 게 후순이다 보니까 7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700만 원. 그럼 700만 원 주고 사면은 어떤 개념 하면은 채권액은 2억이 넘거든요. 그 채권 계산 제가 받은 거 보면은 그러면 론세일 할 때 질권 대출 한 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저는 투자한 게 입찰 보고 잔금 낼 때까지는 7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질권 대출 이자 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걸 그냥 선순위 한 2억 3천짜리 샀다 그러면은 제 돈 한 20% 투자한다 치고 나머지 질권 대출은 뭐 5.5에서 한 연 7%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를 하나도 안 물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게 이제 그 누구 시켜서 이임장 써가지고 열람을 해갖고 와서 채권 계산을 선순위 거를 대략 해봤거든요. 선순위 배당될 거 하고. 여기 보면은 뭐 양천세무서 압류 있는데 이건 아니었었고 아마 여기 저기 그 당해세 몇십만 원 빠져나간 건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난 2월 같은 경우 이게 큰 아파트잖아요. 50평형. 그때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전부 중소형 위주만 얘기하지 중대형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 저기한테다가 이거 해라.
앞으로 간다. 조그만한 것이면 큰 것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지. 사실은 지금 조사해보면은 제가 그때 입찰할 때 2억 9천에 했습니다만은 2등하고 보면 2억 5천하고 4천만 원 차이 나잖아. 그죠? 예. 여기 22명 중에서 21명은 헌일만 거죠. 그죠? 네. 이거는 분명히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명의 변경된 것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21명은 MPL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월 17일 날 채권자 변경 신고 돼 있잖아요. 그죠? 법원에. 근데 채권액은 많은데 제가 2억 9천만 쓰자고 그랬는데 3억 써도 될 뻔했어요. 지금 이게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아직까지는 팔리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3억 가까이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자 2억 9천 중에서 상계 처리하고 저기 은행에 대출 받은 거는 이게 1억 9천인가 받았거든요. 뭐 이자는 50몇만 원 내고 있습니다만은 실투 투자 금액은 처음에 그 700만 원 들어간 거 하고 여기 저기 2억 3천이면 몇 천만 원 정도, 한 4천 몇백 정도, 5천 좀 안 되는 돈이 투자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근데 뭐 2억 9천만 받아도 한 5천만 원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년 안에 팔면은 100% 수익은 되잖아. 양도소득세는 하나도 안 내도 되고. 만약에 3억 받으면은 뭐 기본공제 250하고 등기비 빼고 해서 2, 300 정도 세금을 낼 수 있겠죠. 근데 2억 9천이나 2억 9천 5백 받는 거는 세금 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순위를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 근데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리던 말했는데 채권액을 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2억 시티은행에서 받아갈게 2억 좀 넘는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배당표 나온 거 보니까 몇백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순위한테 들어가면 이익이잖아, 후순위가. 그죠? 그런 이익도 또 챙길 수 있고, 옛날에 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여기 사례는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후순위 투자해가지고 상당히 돈 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임차인이 여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부입니다, 부부. 배은주는 집행관이 나갔을 때 2천에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지명의 남편은 권리신고하면서 3천에 80이라고 그랬어요.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배당 배제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거를 그 자료 나눠 드린 데도 보면은 배당 배제 신청을 한 사건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 나눠 드린 자료에 보면은 있을 겁니다. 배당 배제 및 구성명 신청. 구성명 신청 그러기도 하고 성명 준비 명령 신청 그러기도 하고 뭐 성명이란 말은 사실 확인이에요. 그죠?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고서 요구했던 거는 이 사람한테 이걸 저기 경매 배당되기 전에 했더니 임차인이 뒤에 보면 보증서를 냈잖아. 그죠? 보증서. 그 내용을 다 살펴보면은 이거는 진짜 허위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배당 배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법원에서는 그 사람한테 2,200만 원을 배당하는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배당 당일에 가서 배당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되죠. 소제기하고 나서 저기 소제기 정명원을 집행법원인 경매법원에다 제출해야 돼요. 그죠? 제가 소제기한 거는 재판법원에다가 소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저걸 떼가지고 이쪽에다 제출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6월 4일이 일주일 되는 날이었나 이랬는데 제소신고서 제출했잖아요. 그죠? 경매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건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 근데 여기 저기 또 중요한 건 가만히 뒤에 그 보증서 보면은 3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돈 준 흔적이 거의 없어요. 월세 내는 흔적도 없고 관리비만 내고 50평 아파트에서 세 식구가 뭐 한 6, 7개월인가 7, 8개월 살은 것 같아요. 네. 1년을 살았든지 됐든 그것뿐이고 부동산 주변 부동산에 가서 물었을 때 자기네가 이 채권 많다는 걸 알고 저기 세입자를 구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주인이 직접 했다 이 얘기도 하고 여기 뒤에 첨부된 거 보면은 당사자가 직접 계약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돈 줬다고 주장하는 거는 또 확인서라는 거 하나 있는데 그 전 소유주가 이렇게 돈 받았다 이거 뭐 그냥 글씨로만 써준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또 저희가 배당이기 때문에 소송하는 건들이 많이 있는데 인천법원에서는 그 뭐 법원마다 약간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조정을 붙여요, 조정을. 그래가지고 이 사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돈 실제로 준 사건 이런 걸 보면은 3대 7 정도로 그 2,200이라 그러면은 채권자한테 한 700만 원, 저기 소액 임차인한테 한 1,500만 원 주는 이런 정도로 저기 조정을 붙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저기 내가 직접 소송할 수 없으면은 변호사 선임해야 되잖아, 그죠? 700만 원 받기 위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줘야 될 걸요, 변호사비를. 그러면 나중에 400만 원밖에 안 생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끝까지 할 수 있으면은 뭐 700을 받더라도 받게 되니까 되는데 아니면은 300 변호사비 정도 250이나 뭐 200 받고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250, 300은 빠지고 나머지가 저한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그냥 단순 계약해도 이 같은 경우 투자 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데 그 돈까지 들어오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가장임차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받아가야 될 사람은 당연히 받아가는 게 맞겠죠. 근데 가장임차인까지 굳이 돈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저기 이 임차인을 이 사건 같은 경우 조이는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신은 가장 임차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해 행위라 그러죠. 채권자를 해하려고 했다.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받아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로 몰고 가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소장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들어 있는데 특히 여기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6월 30일 날 그 6월 19일 날 사실조회 및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걸 한 이유는 뭐 우리 그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여기에 1순위하고 2순위 이것만 가져도 충분한데 이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한 걸 보면은 여기 2순위 다음하고 요 가압류 전하고 요 사이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 한국캐피탈에 보면은 2월 12, 13일 날 9,400하고 8,100만 원 가압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압류는 이때 했지만은 아까 그 문서를 저기 법원에다가 보게 해달라고 그 신청한 이유는 이 사람이 실제로 돈 빚낸 게 언젠가 그걸 보려고. 그게 거기 임차인 전입 계약서 했는 것보다도 앞서면은 주인은 이미 자기가 빚이 있는 걸 알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 초과 상태라는 게 확실하잖아. 그죠? 2억 4, 5천짜리에서 뭐 건조당 2억 2,322억 또 여기에 얼마입니까? 1억 7천 한 500 정도 주인은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죠. 자기는 캐피탈에 돈 쓴 걸 언제 쓴 걸 알 테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임차인 그 뭐 전입신고보다 빠르면은 사회행위로 몰고 가기는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법원에서 조정 신청해서 조정해주더라도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만이거든. 이길 것 같으면 끝까지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판결 나오면은 이길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진짜 뭐 보증금 3천만 원 주면 준 근거도 없고 부부지간에 그래 부인은 2천만 원 보증금 걸고 남편은 3천만 원 신고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의심이 가고 월세 주는 흔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활용하면은 결국은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다음에 일반 경매와 MPL 활용해서 차이 이렇게 해놨는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일반 경매로 해가지고 저기 했을 때는 잘해야 세금 내고 나서 뭐 1년 이내 단기 매도하면 2,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세금 안 내는 것도 있고 또 잘하면은 그 소액 임차인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것 안 나가게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하면은 최대는 6천만 원 넘게 돈이 남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물론 뭐 2,200만 원이 지금 인천 법원에 현재 들어있는 상태인데 조정해가지고 뭐 700만 원하고 1,500만 원 나누면은 6,100만 원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건도 사실은 그 합의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실무에서 보면은 배당금이 이 사람한테 나가면은
그거를 그 사람이 돈을 결국은 합의가 둘이 되더라도 받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800만이나 700만 원 받고 나머지 주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쪽에다가 700이나 800을 돈을 싸줘야 돼요. 안 싸주면 그 사람이 배당 받아가지고 가는 거 갖고 가버리면은 붙잡아가 뺏어야 되거든. 그러면 700만 원을 넣으라 그랬더니 그거 넣을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위험 부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소재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게 법원에서 뭐 조정을 해두든지 이러면은 뭐 700만 원은 이쪽 거, 1,500만 원 저렇게 나가니까 돈이 각자가 받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쫓아가서 붙들어서 뺏어오지 않아도 되고, 뭐 신사적이긴 하잖아, 그죠? 예. 그 여기서 또 보는 거는 그 차순위가 2억 5천인데 2억 5천이 아니고 내가 이 아파트를 진짜 그냥 입찰을 하려고 그랬으면 2억 5천 36만 8천 원보다 좀 더 써야지만 제가 1등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5천 36만 8천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풀이를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MPL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표지에도 MPL is power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뭐 그 다음 거는 2015년 양도소득세율인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주택의 경우는 40%하고 부속세 10%도 보통 44% 정도 내야 되겠죠. 일반 부동산은 50하고 50 부속세하면 55%가 되는 거고요. 교수님이 시간 적다고 빨리 해달라고 그러셔서 금방 끝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대위 변제, 회생사건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옛날에 경매했을 때는 대위 변제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은 주택공사에 보면 옛날에 800만 원 대출해주고 20년 상환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아주 옛날 거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거 하기가 좋았을 거예요. 800만 원 돼 있는데 제가 그 집에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도 들어가 살아, 확정일자는 안 받고, 이런 경우에 그 아파트가 한 10년 지났다면은 반 이상은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보증금이 아마 한 5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냥 앞에 걸 갚지 않으면은 저는 배당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걸 갚아버리면, 대신 갚아주면은 제 뒤에 건저당이나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제 돈 5천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로 많이 생각을 했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건 개인은 좀 하기 힘드실 거예요. 대의 변제로 이렇게 투자하는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건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산해야 될 게 많습니다만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적어 놓은 거고, 여기 보면은 대의 변제 방법은 법정 대의, 임의 대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대략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관리 방법 중에서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1순위, 1금융권 대출인 경우에. 근데 회생사건도 그렇게 했어도 돼요. 임의경매 사건의 경우. 회생사건 그러면 그거 해결되려면은 기각이 되든 회생으로 저게 되든 끝나면은 경매는 진행되거든요. 근데 6개월에서 한 1년 반까지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1순위 같은 경우는 위에 이자 늘어날 공간이 많고, 낙찰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억짜리는 6천 대출해주고 채권 채액은 7,200이고, 낙찰되는 건 요즘에 보면 9천만 원 아니면 9,500만 원의 아파트가 낙찰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1년 기다려도 7,200만 원이 깍 안 차겠다 싶으면은 이런 거 투자하셔도 돼요. 투자해가지고 가만히 내비두면 되니까. 질권 대출 이자는 내겠죠. 내는데, 질권 대출 이자는 연 5.5에서 7% 사이이고, 연체 이자는 1금융권 아무리 적어도 12, 3%에서 17%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한 17% 정도 되는 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질권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20% 투자했다고 보면은 그 수익률이 상당해요. 네. 한 연 20% 이상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생사건 이런 것도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기 어떤 분한테 제가 회생사건 안 하는 걸 억지로 몇 개가 지금 붙잡고 있는데, 아파트도 평소 큰 건 안 하려고 그래서 용인 지역인데 무작정 하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평수도 가격이 좀 움직였거든요. 금액 하려면 하면은 상당한데 대포는 한 잔은 사더라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사건입니다만은 그것도
3억 7천인가 사줬는데 그때 당시 살 때는 시세가 4억 1, 2천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은 그때 바로 진행했다면 낙찰 금액이겠지 뭐, 그죠? 근데 지금은 4억 6천에서 4억 8천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입해서 팔면은 아까 제가 후순위 사례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한 수익이 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채권액이 많이 차 있어요. 많이 차 있어서 질권 대출 이자는 내가 부담하게 돼. 그러면 그게 원가가 되겠죠, 그죠? 원가. 그래도 뭐 저기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뭐 미국 금리 인상 얘기 나오긴 하는데, 그때 약간 주춤하고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내년까지는 제 생각엔 갈 거라고 보고, 내후년 정도 되면 또 모르겠어요. 분양한 것들 입주 막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좀 불리하겠지만은 내년까지 할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사례 130, 34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회생 들어간 사건인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이렇게 투자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사건 번호를 제가 하나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 보면 현대저축은행 거거든요. 네. 근데 2014년 6월 5일이니까 뭐 4억 3,900 그때 당시에 청구했네요. 이게 뭐 정지되어 있는데 이게 회생 때문에 회생 끝나고 이러면 5억 5천 정도 꽉 차지 않을까 싶고, 또 여기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5억 아마 한 2, 3천 갈 겁니다. 가는데 뭐 이런 것도 뭐 4억 얼마에 사고 또 앞으로 좀 더 가격이 간다면, 여기도 위치가 나쁘지 않더라고 보니까 저쪽에 저기 염창동인데 뭐 한강도 가깝고 전철역도 가깝고,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아파트 사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뭐 제가 이제 보통 저기 물건별로 채권액이나 이런 거 계산하고 파는 방법에 대한 거 잠깐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매일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아까 왜 저기 배당 요구 종기일 되기 전에 그 위험하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쪽 자료 옆에다가 뭐 선순위 인수권이라든지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배당 요구 종기일 전이라도 뭐 거의 99% 하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노란 거 나온 게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선순위 당에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또 선순위 건조당이 있다는 이런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게 뭐 99%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사도 되니까, 어쩌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는 배당 요구 종기일 전 물건이면 저한테 뺏기실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자료를 보는 거 여러분은 못 보시니까. 그죠?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거는 현대저축은행 거기 때문에 채권액이 거의 꽉 차는 수준이어서, 이거 말고 제가 뭐 실제 저희가 또 이거 하나 더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마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계산하는 건 이거죠. 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물건 자료를 보고 경매 진행 상황이 어떤가 이걸 보고, 제가 요건 뭐 요 기본 자료에다가 제가 요건 뭐 직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여기다 날짜만 넣으면은 여기 저기 이자 계산이 탁탁 나오도록 언제까지 이런 걸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저는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차주번호, 이제 이거는 차주번호는 저희만 보는 건데, 이거 연결해서 보면 이제 경매 사건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5번이에요. 105번. 그러면은 이거는 작년 12월 19일 기준으로 제가 해놓은 건데, 12월 19일 기준으로 보면은 요거 세 개를 딱 더하면은 지금 12월 19일 기준으로는 2억 9,200,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2억 9,278만 8,196원이라고 계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사건 번호를 보고서 경매 기일이 얼마 안 남았으면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한 6개월 이후겠다 그러면은 오늘 날짜로도 계산을 안 해요. 저는 미래 날짜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이익이 되잖아요. 근데 자, 이걸 한번 바꿔보면은 오늘이 8월 8일 요 세 건이 다니까 2억 9천 얼마였었잖아. 그죠? 작년 12월 달에는 2억 9천 얼마였는데 오늘 기준하니까 3억 1,400이네. 그죠?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서, 또 여기에 보면은 가지급금, 경매 비용이 있거든요. 웬만한 거는 뭐 2, 300에서 3, 400, 4, 50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낙찰가가 어쨌든 3억 뭐 한 3, 4천 이상이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채권액에다가 가지급금까지 다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3억 1,4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는 가지금 되겠죠. 그럼 3억 1,800. 날짜가 멀리 남았어. 그러면 4억 줘 이렇게 합니다. 사고 싶으면 사고 아니면 말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계산을 다 해가지고 아까 뭐 매수 절차는 전 시간에 뭐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매수 의향서가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내부 결제 내서 뭐 돈 받고 계약서 써주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액이 많으니까 낙찰가 기준으로 팔려고 그래요. 낙찰가 기준으로. 네. 그리고 1금융권의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파는 걸 하고요. 그건 이제 이거 사실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세 가지는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채권 최고액, 또 채권액, 예상 낙찰가. 이거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낮은 거를 배당받게 돼 있잖아. 그죠? 제일 낮은 거. 그래서 이제 NPL 매수하실 때 보면은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요거 세 개를 보시고서 제일 낮은 거. 그리고 선순위 배당 파악하는 거.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그 담당 AM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정 힘들면은 그거 지금 얼마 있어요 물으면 거의 알려주고 계약을 막상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법원 뭐 배당 제3자는 가서 열람이 안 되니까 법원 서류 열람해 달라. 응? 계약할 때는 나도 그걸 봐야지 선순위가 뭐 있는지 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해결을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저걸 가진 사람들은 아까 교수님 얘기한 대로 뭐 조그만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이고. 말 안 하고 계약해놓고 나서 나중에 선순위 아까 왜 후순위 살 때 선순위 뭐 건조당이 몇 억 된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건 등기부 때 보면 나오는데 당해세라든지 뭐 이런 거는 등기부 등본상으로 안 나타나니까 법원 열람 서류를 볼 수밖에 없고 배당 요구 종기 전에는 봐도 또 안 나타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위험 부담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제가 하나씩 해가지고 자료를 다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그냥 이 자료만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실력들이 뛰어나시니까 질문할 게 거의 없으신가 보다. 예, 예. 아까 그 AMC 회사에서 증권 대출을 받아서 그 물건을 산다 했는데 그 증권 대출 한번 받았는데 우리가 같은 경우에 론세일을 매입할 때 증권 대출 또 다시 받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AMC에서 갖고 올 때는 풀 전체에 의해서 그 질권 대출을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팔게 되면 그걸 넘겨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딴 데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잘하는 사람한테 좀 뭐 해달라 그래도 되고 요즘에도 보면은 NPL 대출만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의뢰하시면은 거의 아마 해줄 겁니다. 아니면은 뭐 잘하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뭐 캐피탈에서도 요즘에는 해주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하시면 되고 이제 대출을 많이 받으면은 금리 부담이 좀 더 크다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제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 것도 있고. 근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권 대출을 받았더니 어떤 사람이 몇 개를 사가지고 가서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직원 명의로도 해가지고 간 게 있었어요. 이 직원이 자기 사는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질권대출을 받고 나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갔대요. 질권대출은 신용대출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은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보대출 받은 거를 이거 질권대출 받기 전에는 30만 원밖에 안 냈는데 33만 원 나오고 이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직원인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양반이 다시 뭐 돈은 들어갔지만은 0.5% 정도 건전한권 명의이전하는데 대략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자기가 다시 가져간 경우가 있었어요. 어쨌거나 질권대출은 신용대출로 간주하니까 마이너스 요인이지 담보대출이 있다면은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하면서 하려고 그랬다가 이렇게 했더니 빨리 끝났네요.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자, 뭐 질문 없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